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파트너 짱 박사입니다. 경제학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셨다고요? 이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 짱 박사랑 같이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쏙쏙 골라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정복해 보자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나라 경제가 막 어려워요.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쾌한 답을 가진 학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배울 고전학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외칩니다. 시장에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어서 스스로 완벽하게 작동하니까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논리를 우리가 마치 탐정처럼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고전학파의 세계, 그 지도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노동시장에서부터 출발해서요. 그게 또 어떻게 생산과 물가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정부 정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지까지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고전학파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이에요. 이 고전학파 경제학의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노동시장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심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을 몇 명이나 뽑아야 우리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정답이 바로 이 공식 안에 있습니다. 여기 VMPL은요,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우리 회사가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이에요. 그리고 W는 그 직원한테 줘야 하는 월급, 즉 명목임금이죠.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추가 수입이랑 추가 비용이 똑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늘리겠죠? 근데 만약에 월급 W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담스러우니까 고용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즉 우하향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별표 3개 꽝꽝 치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언제 일하고 싶을까요? 이게 바로 노동 공급이죠. 월급, 즉 임금이 높아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죠. 똑같이 1시간 쉬더라도 포기해야 하는 돈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금이 오를수록 아이고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더 많이 일하려고 하죠. 그래서 노동공급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볼까요? 이 그래프가 바로 고전학파 노동시장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으려는 노동 수요, LD와 사람들이 일하려는 노동 공급, LS가 만나는 바로 이 지점. 여기서 균형 실질 임금인 W스타와 완전 고용 수준의 노동량 L스타가 딱 결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실질 임금은 월급을 물가로 나눈 건데요. 내가 받은 돈으로 실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나, 그 구매력을 의미하고요. 완전 고용은 말 그대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를 찾은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가 하고 싶은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 실업이 생기더라도 그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다. 왜냐고요? 임금이 고무줄처럼 아주 신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요. 서로 취직하려고 저는 월급 좀 덜 받아도 괜찮아요 하면서 임금 인하 경쟁을 하겠죠. 그럼 임금이 자연스럽게 스르르 내려가고 싸진 임금에 기업은 다시 고용을 늘려서 실업은 마치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시장이 스스로 실업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그래서 이 완전 고용된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생산하는데 입니다. 경제 전체의 총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Y는 총생산량, Z는 기술 수준, K는 자본, L은 노동 투입량을 뜻해요. 고전학파는 단기적으로 기술이나 자본, 공장 설비 같은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산량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바로 노동,
L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방금 앞에서 뭘 배웠죠? 노동시장이 알아서 완전 고용 수준인 L스타를 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L스타를 이 함수에다가 쏙 대입하면 경제 전체의 총 생산량 Y스타도 자동으로 딱 하고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 고용으로 물건이 최대로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안 팔리고 재고만 쌓이면 어떡해? 이 질문에 고전학파는 겁정 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주 유명한 세이의 법칙 때문이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세이의 법칙, 그 논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기업이 100만 원어치 물건을 만들면 이게 바로 공급이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주주에게 이윤으로 정확히 100만 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득 100만 원으로 뭘 할까요? 다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게 되죠. 이게 수요입니다. 결국 만들어진 건 모두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의 공급이 100만 원의 수요를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죠. 완벽한 순환 구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경제는 정말 스스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럼 이 완벽한 경제 시스템에서 물가와 이자율은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그 두 가지 핵심 조절 장치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가입니다. 물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화폐 수령설의 공식 MV는 PY에 있습니다. 이 공식 정말 중요해요. M은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통화량이고요. V는 그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나타내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물가, Y는 아까 구한 총 생산량입니다. 좌변 MV는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돈의 총액을, 우변 PY는 거래된 상품의 총 가치를 의미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둘은 같아야겠죠? 고전학파는 이 간단한 공식에서 아주 강력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고전학파의 두 가지 아주 대담한 가정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돈 쓰는 습관, 즉 화폐 유통 속도 V는 단기적으로 잘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하다고 봐요. 둘째, 실질 GDP Y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노동시장에서 이미 완전 고용 수준으로 딱 고정되어 있다고 하죠. 자, 여러분, MV는 PY에서 V하고 Y가 고정되어 있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남아있는 M과 P가 정확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이 통화량 M을 2배로 늘리면 물가 P로 정확히 2배로 뛴다는 거죠. 고전학파에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의 원인은 아주 명확해요. 딱 하나,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 혹은 돈의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가격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바로 빌려줄 수 있는 자금, 즉 대부 자금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건 바로 우리 같은 가계의 저축이고요.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차입입니다. 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딱 결정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시장 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모두 한번 종합해 봅시다. 왜 고전학파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걸 그토록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고전학파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정부가 경기가 안 좋으니 살려보자 하면서 돈을 막 찍어내면, 즉 통화량 M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방금 화폐 수량설에서 봤죠? 물가 P만 오를 뿐입니다. 왜냐? 생산량 Y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완전 고용 수준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돈을 푸는 정책은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만 올리는 그야말로 중립적인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돈 푸는 것 말고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고전학파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고 돈을 빌리면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오르게 됩니다. 이자가 비싸지면 기업이나 가게는 돈 빌리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결국 정부 지출이 늘어난 만큼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만 발생할 뿐 경제 전체의 총 수요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민간의 자리를 뺏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고전학파의 아주 단단한 논리 구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시험장에 들고 갈 핵심 내용만 딱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고전학파 이론 체계의 기둥입니다. 첫째, 가격과 임금은 신축적이다. 둘째, 경제는 자동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한다. 셋째, 세이의 법칙,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넷째, 화폐 수량설이 물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개입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롭다. 이 키워드들만 머릿속에 딱 정리해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시험 전 최종 점검용으로 완벽하죠? 공부하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과 힘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합격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 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실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하면 경제학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